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중력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사실 굉장히 과장된 일입니다. 솔직히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5억 년 전에는 지구에서 하루가 21시간이었대요. 1년에 4cm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의 속도로 달이 지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죠. 사실 시간이 지나면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제 채널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은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사소한 궁금증 Q&A. 우주에서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총알에는 화약이 이제 폭발하기 위해서는 산화제, 즉 산소가 필요한데요. 탄환 안에 이미 산화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총을 쏴도 총알이 발사됩니다. 물속에서도 발사되고요. 우주 공간에서도 그냥 발사돼서 총알이 발사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몇 가지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사실 공기 중이나 물 같은 그런 유체 안에서 총알이 발사되면 발사된 이후에 총알의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우주 공간은 진공이니까 총알의 속도가 줄지 않죠. 굉장히 총알이 빠르게 날아갈 것은 분명하고요. 이 총알에 만약에 맞아서 그 상처를 입게 되면 우주 공간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압력을 갖고 피를 순환시키는데요. 만약에 피부와 조직에 총알을 맞아서 출혈이 생기게 되면 우주 공간에서 그 출혈을 멈추기가 정말 어렵겠죠. 어쨌든 우주에서 쏴도 총알은 발사되고 큰 차이 없고요. 근데 가능하면 우주에서 총 맞지 마십시오. 아주 위험합니다. 뉴턴의 사과나무에 관한 일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뉴턴이 앉아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구가 사과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걸 중력이라고 부르면서 중력이 있다는 걸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처음 깨달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굉장히 과장된 일입니다. 뉴턴이 이 이야기를 직접 했는지도 사실 확실하진 않고요. 사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지구가 당겨서 그렇지 라는 생각은 솔직히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사실 뉴턴 이전에도 지구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잡아당긴다라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이야기를 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에선 흙이 4원소 중에 하나잖아요. 흙이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은 우주의 한가운데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 동그란 모습으로 뭉치고요. 지구 주변에 예를 들어 돌멩이를 놓고 있다가 놓으면 돌멩이도 흙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돌멩이도 우주의 중심에 있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가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중심으로 뭔가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예전부터 했던 생각이에요. 그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이 인도 사람 중에 브라흐마구프타 라는 분이 약 서기 600년 전쯤에 남긴 글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력하고 진짜 비슷해요. 브라흐마구프타가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면 지구는 어느 방향에서나 같다. 지구가 둥근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은 지구를 향해 떨어진다. 그렇죠? 중력 얘기입니다. 씨앗은 땅으로 떨어지고 물은 아래로 흐른다. 이것도 사실 중력으로 설명하고요. 그래서 사실 무언가가 잡아당겨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뉴턴의 위대함은 사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뉴턴이 위대함은 어떤 거냐면 떨어지는 사과를 봤을 거예요, 아마. 안 봤을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사과를 생각하면서 잠깐 사과가 지구의 중력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과 달이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공전하고 있는 것이 이거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뉴턴 이전에는 지구 근처, 표면 근처에서 일어나는 지상의 운동하고 천체들이 운동하는 천상의 운동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뉴턴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땅 위에서 벌어지는 운동이나 천체의 운동이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라는 걸 처음 깨달은 사람입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이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이야기하는데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라는 사실로부터 뉴턴이 계산을 한 유명한 계산이 남아 있어요. 뉴턴이 앞에서 제가 사과와 달을 함께 떠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달에 대해서 달의 가속도를 계산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달의 가속도를 알려면 그냥 달이 공전 주기 있잖아요. 지구를 도는 달의 공전 주기와 달까지의 거리 같은 걸 알면
이용하면은 달의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론을 통해서 계산한 게 아니라 달까지의 거리와 달의 공전 주기만을 이용해서 이 구심 가속도라고 하거든요. 그걸 숫자로 계산할 수 있어요. 뉴턴이 그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이 자기의 중력 이론 있잖아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 중력 이론을 이용을 해서 사과에 작용하는 가속도와 달의 가속도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서 달의 가속도는 이 값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론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달의 가속도 숫자가 있는 거예요. 달의 공전 주기와 달까지의 거리를 갖고 일종의 관찰로 측정한 실험 결과, 그리고 뉴턴이 자기의 중력 이론으로 예측한 가속도의 값,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이 두 값이 같다는 걸 뉴턴이 발견해요. 그걸 통해서 달과 사과가 똑같은 중력의 법칙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명확히 수치로 확인한 그런 놀라운 일이 있던 거죠.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 아니 지금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몇백 년 전에 뉴턴 시대에 사람들이 달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알았지? 뭐 지구의 크기는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달까지의 거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마 주의 깊게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먼저 지구가 얼마나 큰지는 어떻게 할까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알았어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데다가 막대기를 세워요.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으면 막대기가 똑바로 서 있으면 막대기 그림자가 없죠. 그런데 막대기가 여기가 아니라 좀 옆에 지구 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 그러면 햇빛이 쬐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각도를 측정하면 첫 번째 막대기와 두 번째 막대기가 도대체 지구 중심에서 몇 도의 각도로 차이가 있는지, 그 위도의 차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막대기가 있는 위치 사이의 거리를 사람이 직접 걸어서 재요. 거리가 얼마인지. 그거와 두 위치 사이에 지구 중심에서 본 각도를 재면 지구의 크기를 알 수 있죠. 알고 있었어요. 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그 다음에 달의 크기는 어떻게 알았냐면, 계기월식 있잖아요. 지구 그림자 안에 달이 들어갈 때 사진 유심히 보세요. 그럼 달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 그림자가 들이오는 게 판판하지가 않고 이렇게 지구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되거든요. 월식 때 유심히만 보면 달이 지구보다 작고 달의 크기가 지구보다 약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 알고 달의 크기는 지구의 4분의 1이니까 알죠. 달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물체를 우리가 보면 멀리 있으면 우리 눈으로 보는 이 각도가 작죠. 가까이서 보면 멀고요. 그래서 이 각도를 재는 거예요. 달의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서 볼 때 이게 몇 도의 각도로 달이 이렇게 덮이는지 각도를 재고 달의 크기를 알면 이 거리를 또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건, 뉴턴 당시에 달까지의 거리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달까지의 거리 알고 있었고, 달의 공전 주기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 근처에서의 사과의 중력 가속도 알고 있었고, 지구의 크기도 알고 있었고, 그거를 결합해서 달의 가속도를 정확히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달과 지구를 함께 생각하면 돌고 있는 게 사실 세 가지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죠. 달도 자전합니다. 천천히는 하지만. 그리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죠. 그래서 달과 지구에 관계된 회전 운동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달은 워낙 작아서 달의 자전은 보통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 이 회전에 관계된 어떤 운동량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각운동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각운동량이라는 게 있고, 각운동량은 항상 일정해야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지구가 자전하는데 달이 있으면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달이 있는 쪽과 반대쪽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봉긋해요. 그런데 바닷물은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지구가 그 안에 돌아야 되잖아요. 바닷물이 지구의 자전을 방해하죠. 그래서 달의 중력계 효과로 지구의 자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늦어집니다. 지금부터 5억 년 전에는 지구에서 하루가 21시간이었대요. 지금은 24시간이잖아요. 5억 년 동안 무려 3시간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달의 중력의 영향, 그리고 조성력의 영향으로 지구의 자전이 느려집니다. 앞에서 제가 지구의 자전과 지구 주위를 달이 도는 공전, 그리고 달의 자전,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한 각운동량은 보존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구 자전이 느려지면 관계된 각운동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다른 각운동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게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각운동량이에요. 그럼 달의 각운동량이 느는 방법은 뭐냐면, 달이 돌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전이 느려지면
달이 멀어집니다. 지금도 멀어지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1년에 4cm 정도보다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의 속도로 달이 지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지금이 우리가 사는 현대가 개기일식을 보기엔 진짜 좋은 시기 같아요. 그 완전한 개기일식도 보고 금환식이라고 해서 태양의 달이 안에 들어가는 일식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달이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환식은 있어도 개기일식은 못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아주 행운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달은 계속 멀어집니다. 제가 어디서 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안 보시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달이 떨어진다는 건 일종의 비유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지구고요. 달은 이렇게 돌잖아요. 중력이 달을 당기지 않으면 여기 있던 달이 나중에 여기 있죠. 이렇게 돌지 못하죠.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이유는 지구가 중력으로 잠기기 때문이에요. 중력 때문에 달은 여기 아니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중력 때문에 달이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진 것과 비슷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달이 지구와의 거리를 유지하려면 달은 지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력을 뉴턴이 처음 제안했을 때는 상당히 신비로운 현상이었어요. 뭐 태양과 지구가 있으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힘이 순간적으로 딱 그 순간에 작용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많은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후에 추가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뉴턴이 처음에 지구와 태양 사이에 순간적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힘이 작용하냐는 거예요. 그때 뉴턴은 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중력이 작용하는지를 설명하진 않아요, 뉴턴은. 하지만 자신의 중력 법칙을 가정하고 그 중력 법칙에 따라서 천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뉴턴의 중력이 발표된 다음에 여러 과학자들이 아주 다양한 제안들을 해요. 중력이 어떤 미케니즘에 의해서 전달되는지를 여러 얘기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카르트가 한 얘기인데요. 태양 주위에 입자들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원심력이 작용하는데요. 지구는 회전하고 있는 유체 안에 있으면은 지구가 원심력의 반대 방향의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일종의 사실 부력 같은 거예요. 따라서 그 효과 때문에 지구가 태양 쪽으로 끌려간다 라는 게 데카르트가 한 주장이고요. 18세기에도 다른 재미있는 주장도 많았어요. 이건 제가 사실 이번 학기에 학생들에게 한번 이 계산을 해보라고 냈던 숙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중력을 어떻게 설명하는 이론이냐면 태양과 지구가 있는데 우주 모든 곳에 입자들이 막 돌아다닌다. 마구잡이로. 그렇게 해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태양 쪽에서 오는 입자들은 태양이 막아주니까 지구 쪽까지 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지구를 향해서 오는 입자들은 지구를 이쪽에서 치죠. 그래서 우주 모든 곳에 입자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가정만으로도 태양 쪽으로 지구가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거를 한 학생이 조금 자세한 계산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방금 말씀드린 이 효과 때문에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이 간접적인 효과에 의한 힘을 계산하면 그것도 뉴턴의 중력처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미케니즘을 상상하면서 중력은 이렇게 작용해야 된다 하고 주장한 이론들은 꽤 많이 있지만 어느 것도 사실은 맞는 것은 아니었고요. 뉴턴의 중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건 당연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이 등장한 이후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무거운 천체가 있으면 천체 주변에 시공간이 변형이 되거든요. 근데 지구는 태양의 중력을 직접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지구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의 시공간의 곡률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지구는 태양이랑 상관없어요. 누가 휘는지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의 시공간의 왜곡에 맞춰서 운동한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아주 중요한 결과죠. 많은 분들이 중력이 굉장히 강한 힘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뭐 우리는 지구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지구는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사실 중력은 자연에 존재하는 힘 중에 굉장히 약한 힘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구는 중력으로 이 컵을 아래로 잡아당기잖아요. 제 작은 몸에서 만들어낸 힘은 이 컵을 위로 들죠. 제가 이걸 위로 들면 제가 이 엄청난 크기의 지구보다 힘이 센 거예요. 그 이야기는 중력은 그 정도로 약해요. 중력은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랑 둘이 있는데 둘 사이에 어떤 잡아당기는 힘을 느꼈다. 중력일 리는 없습니다. 중력은 너무 약해서 아주 큰 천체들 사이에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는 일상의 크기, 뭐 1m, 10m짜리 바위, 중력은 계산하면 너무 작습니다. 중력은 또 흥미로운 게 작용하는 거리는 무한대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중력은 무한히 먼 거리까지 작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물론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중력의 크기가 줄어들죠. 이게 약간 독특해요, 중력이. 중력파가 아닌 다른 파동들은 물질의 움직임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파도가 친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파도가 위아래로 물결이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기타줄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 기타줄 튕기면 기타줄이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이런 매질이 진동하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파동이에요. 중력은 어떤 물질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독특하죠. 중력은 시공간의 왜곡 자체가 전달되는 게 중력파예요.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력파가 진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 효과를 볼 수는 있죠. 중력파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하고 그쪽 방향으로 기다란 막대기가 있다면 중력파가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막대의 길이가 잠깐 변하겠죠. 시공간이 변하는 거니까 막대의 길이도 변합니다. 그런데 중력파가 이쪽으로 오는데 저쪽 방향에 막대가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죠. 이쪽 막대는 약간 변하고 저쪽은 안 변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길이의 차이를 측정하면 중력파가 지나갔구나라는 걸 과학자들이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중력파 검출할 때 사용한 정확히 그 방법이에요. 굉장히 정교한 그 실험 장치를 설계해야 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의 정확도냐면 1광년이면 진짜 먼 거리예요.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가도 한 2만 년, 3만 년 가야 가요. 1광년이란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예요. 근데 1광년의 거리에서 이번에 중력파 전에 측정했던 그 장치의 정확도는 1광년 거리에 머리카락 하나의 폭 정도 변하는 걸 잰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저는 뭐 이론 물리학자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듣고 처음엔 저도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정교한 그 실험이 가능한지를. 근데 사실 이 중력파 검출할 때 워낙 작은 변화라서 우리 주위에는 온갖 노이즈들이 함께 측정이 되거든요. 이 노이즈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신호처리 기술 같은 것이 사실 측정 장치 자체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 신호처리 기술도 정말 발전한 거예요. 커다란 해변에 바늘 하나 있는 거를 찾으려면 모래들을 다 덜어내야 되잖아요. 정말로 모든 중요하지 않은 잡음들을 다 덜어내서 아주 작게 숨어져 있는 그 중력파 신호를 찾아낸 겁니다. 아주 놀라운 그 업적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물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좀 어려우셨을지 잘 몰라서 좀 걱정은 되는데요. 법물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